자, 그러면 요번에 할 게 이제 인물학습인데요. 예. 그 인물학습은 이제 그 기출에 한 2번 정도 언급됐고요. 역할극과 좀 약간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물학습과 역할극은 그 분류가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물학습은 이제 내용 구성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이고, 역할극은 그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역할극 그 측면에서의 그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틀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습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인물학습, 역사학습은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누는데요. 요거 이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좀 그 한번 분류를 이제 이렇게 크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면 인문학습은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을 이렇게 2개로 나누고, 되게 이제 그 인물학습은 여기 먼저 인물학습은 어 인물에 대한 학습이에요. 그리고 노란 책은 이거 종합적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문학습은 이제 그 도덕 윤리 교과에 적합해. 그래서 모든 이제 전 생애를 한번 인물의 생애를 쫙 살펴본 다음에 그 생애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는데 하는 게 인문학습이야. 그런데 이제 역사과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역사과에서는 도덕 윤리적 판단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물사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인물사 학습. 자, 인물사 학습은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야.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학습인데, 여기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유형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목적, 상황의 수단에 따라서 그 인물이 어떤 합리적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건 드레이 합리적 수단, 합리적 이론, 합리적 그 이론하고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2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물의 일생 정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생의 정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걸 통해 인물의 정기를 통해 역사의 본질의 이해와 탐구를 하는 거야. 이게 2번째 방식이고요. 자, 3번째 이제 방식은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나 또는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거야. 음, 이렇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다.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인물의 일생, 인물 통해 인식 세계와 그 시대의 문화 이해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인물사 학습을 이제 설명하면서 인물사 학습과 인물 학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인물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인물사 학습의 측면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역사교육은 요 인물사 학습에 속하겠죠? 역사교육은.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학습 모델도 있고, 하나는 인물학습, 또 하나는 인물학습. 그게 2, 3, 4번에 이제 모형이 그 학습 모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세요. 자, 강독을 하죠. 자, 인물사 학습은 인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이고요. 인물학습은 인물에 대한 역사야.
그래서 인물사 학습은 인물의 역사, 그리고 인물학습은 인물에 대한 거죠. 이게 뭔 차이가 있죠? 어, 인물학습은 인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고, 인물학습은 그 자체 인물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용어의 정확함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탐구, 그 역사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이걸 이제 인물 탐구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인물 탐구 역사 학습은 네 가지를 이제 볼게요. 네. 이 네 가지는 요거요. 인물 학습,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인물의 일생의 전기 자서전 이용한 거, 인물 통해 인식 세계와 그 시대의 문화 이해한 거.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인물 학습이죠. 첫 번째는 인물 학습이야. 인물 학습. 요거와 연결돼 있죠? 여기와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얘와. 그래서 인물 학습은 음, 역사적 인물의 생애나 인간상, 의지, 고뇌, 업적, 생물 용도, 인물이 지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파악하는 순수한 인간 탐구의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통합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전생애를 다 보는 거야. 이순신을 볼 때 이순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목적은 그 인물의 윤리 도덕적 가치예요. 그래서 인물학습은 순수하게 역사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인물을 통해 윤리 교육과 인문 교육 측면을 접근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인물 학습은 어디에 적합하죠? 윤리 도덕 과목에 적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인물 학습에 대한 이제 인물 그 학습 접근법을 소재로 한 인물을 소재로 고를 때 인물 학습 접근법에서 그 어떤 인물들을 이제 선정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요게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인물 학습 접근법의 소재 삼는 인물은 시대의 발전을 공헌하거나 시대의 전환기를 번영을 이끈 인물, 사상적 종교적 활동에 이바지한 인물, 문화 창조에 공헌한 인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 국민 생활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명과 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역사 발전에 혁신되는 인물,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인물학습의 소재로서 삼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인문학습의 유용점이 뭐냐? 유용점, 교육적 효과. 자, 유용점이 이제 여기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자, 인문학습은 자서전이나 전기를 통해 역사 인물에 가깝다. 그래서 인물이 인물의 매력을 되고 특히 인물의 성품에서 인물의 행동 방식, 습관, 외향적 특징까지 본받은 경향이 강한 청소년기 인문학습은 청소년기 인문학습은 윤리 인문교육에 그 적합하다. 자, 이 말은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또 다른 그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역사학에서는 좀 약간 장점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이건 윤리 교육이 교육적 측면이고, 약간 이 뭐하고 비슷하면 정근대 시대 때 경사일체적인 어떤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데부터 해서 인물 학습의 문제점이 나와요. 자, 여기. 자, 첫 번째 보면, 자, 인물들은 이름이 없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주로 왕, 귀족, 장군, 관료, 학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이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물의 성품이나 특징을 중심으로 인물학습을 하다 보면 인물의 인간적 고뇌보다는 인물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 인물의 전설적 신화적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또 역사적 평가보다는 도덕적 윤리 측면의 그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네, 여기 이제 세 번째죠.
자, 네 번째로는 사회적 큰 공헌만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에 이루어진 작은 행위를 가져온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도 어 또는 이름을 날리지 않는 평범한 사회 간에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위인 중심의 인물 학습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기 쉽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인물사 학습은 그 윤리 교육이나 인문 교육에서는 보이지만 그 역사 교육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전에 있는 인문학습과 달리 인문을 통한 역사의 인물사 학습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인문을 통한 역사 이해인 인물사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물사 학습 관련된 이제 거로 둘째와 셋째, 넷째 유형이 그 인물사 학습에 관련돼요. 요거는 역사 교육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인물사 학습의 첫 번째 유형이죠. 여긴 두 번째지만 인물사 학습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유형은 인물의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유형은 인물의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하는 거다. 요거 암기해 두셨죠? 예. 요 이론은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이제 판단하는 거야. 분석하고. 예.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이는 역사적 인물의 행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인물이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하면서 그 인물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역사적 생애 중에 딱 한 단면을 잘라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그 뭐 한산도 대첩에서 그 이순신의 전략 전술을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 학습하는 것도 이런 그 인물의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중에 하나겠죠. 참고로 인물의 행위 결정 분석 모형 관련된 구체 예문이 어디에 있냐면 노란 책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노란 책 한번 찾아보세요. 예, 행위결정 분석 모형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인물의 행위결정 분석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관점에서 자, 인물의 관점에서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가 처해진 상황, 그가 생각한 여러 가지 수단 등을 상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이런 것들 이제고 요거는 드레이 합리적 설명하고 동일하죠. 나중에 드레이 합리적 설명이 일어날 때 더 얘기하겠지만 요 목적, 상황, 수단을 암기해 두세요. 요게 이제 그 자체가 예전에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에서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구조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며 이 행위의 복합성과 의도의 은폐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하려고 해도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죠. 네, 문제점, 어려운 점. 이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면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 있죠. 학생들은 자신의 성경험을 통해 학습한 인물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자, 이런 것들 행위의 복합성, 의도의 은폐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자신의 성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인물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떤 역사적 인물을 보니까 너무 비굴해. 그냥 아무리 권력자들한테 이제 그냥 아부하고 자,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비굴할까? 또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럼 이해를 못하면 학생은 어떻게 해서?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일진할 때 어떻게 되냐? 자, 일진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뭐냐면 어, 자기를 낮추지 않냐? 뒤에서 욕하고 나 똑같은 거다. 인간 사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들이 끄떡끄떡하죠. 예. 자, 그래서 요런 것들과 이제 서로 뭐냐면 연결시켜 갖고 뭐 이해시키는 것도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인문학습을 구안할 때 주의할 점은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그 행위 결정에 미치는 뭐냐면 여러 요소들이 뭘까요? 요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여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 두 번째는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 세 번째로는 행위 결정에 제한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위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 이렇게 있죠. 요거 안개 두세요. 그래서 그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한 두세 가지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 가능한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행위 요소들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부터 볼게요. 네. 두 번째 전략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이게 이제 요지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제 분석할 때는 크게 그 사람의 시대적인 접근과 그리고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봐야 돼요. 사회적 영향 조건과 시대적 조건과 개인의 성향이나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요. 얘도 한번 볼게요. 같은 성향을 취하였던 인문의 행위 결정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적인 요인을 보면 각 인물의 세계관, 시대 상황들 조건들을 무시할 수 있다. 너무 개인적인 거 보면 어떤 시대 상황 조건 이런 거 세계관을 무시할 수 있죠. 자, 예를 한번 드는데 조선 개국을 앞두고 하여가를 불렸던 이방원은 기회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단신가를 불렸던 정몽주는 지조가 곱고 신지가 깊은 사람으로 단순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개인의 주체 의지를 가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예를 이렇게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이방원과 정몽주가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계관이나 시대 조건, 상황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죠. 시대 조건을 너무 강조하면 또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가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 조건과 개인의 성향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그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성향을 강조한 그 이방원과 그 정몽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하여가 단신가는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두세요. 고려사나 고려사 조조나 뭐 조선왕조 실력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야. 이 얘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에 대한 장점이 나와요. 장점. 아마 이 장점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교육에서 유용한 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로는 자,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인문의 행위를 하기, 하기 위한 고려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가능해. 그러니까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문의 행위를 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을 생각하는 보는 과정에서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역사 속의 인간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끊어 읽어야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고 시대 배경 이해, 두 번째는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 역할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인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을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추론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인문학습에서 윤리 도덕적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지향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문학습의 어떤 문제 그 인문학습에서 강조하는 왜냐하면 역사에서 그 인물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역사에서 배울 게 없어.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순신 이승만은 나쁜 놈 독재자, 박정희는 독재자 뭐 이렇게 구정을 시키면 그 인물은 그냥 뭐 그 인물에서 뭘 알겠어요. 다 독재자고 나쁜 놈이지. 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일성을 빨갱이 이런 식으로 못된 놈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 없잖아요. 뭐 어떤 그렇지만 이승만이든 그다음에 김일성이든 박정희든 그 시대적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목적 상황 때도 왜 그런 걸 해야 하는가 이걸 알면 나름대로 뭐냐 역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냐 키울 수 있죠. 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유용한 점 세 가지를 외워둬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인물사 학습의 두 번째 유형이죠. 자, 여기 보면 셋째는 인물의 일생, 전기 또는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전기나 자서전 속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자, 이런 방법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보통 우리가 한 인물에 보면 전환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전환기가 그 인물의 어떤 역사를 바꿀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거시적 차원에서 보는 거야. 예, 거시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역사적 아니 그 거시적 차원의 어떤 전환기적 역사 같은 것들을 좀 미시적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역사에서 이제 보면 어떤 변화 과정에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그 뭐냐면 일어남으로써 역사의 전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인물의 삶도 전환기가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거시적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시적 역사에도 그런 전환기가 있는데 이순신의 예를 들을 거예요. 제가 이순신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순신은 예전에 문과를 공부했어요. 문과 시험. 근데 매번 떨어졌어. 그게 안 돼가지고 문과 시험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문과 시험 볼 때 이 사람이 맛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뭐냐면 이렇게 다쳤거든요. 자, 여러 번의 문과 시험이 떨어지고 또 문과까지 한 번 떨어진 이순신이 그때 나는 진짜 좌절해가지고 나 때려치고 이제 가고고 나발이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질 수 있겠죠. 임진왜란에 이순신이 없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걸 보고 나가 지금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지만 이순신이 끝까지 뭐냐 열심히 해서 각오 시험에 합격해갖고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전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환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훈을 얻으면 난 그래도 이제 계속 떠지면 언젠가 내가 합격해서 뭔가 나의 합격이 나의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역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좀 약간 거창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과 인생 전기를 통해서 그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예. 요게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 사건에서 전개 과정이 있듯이 한 인물의 성장 과정에 여러 경험과 고비가 있다. 역사 전환기가 있듯이 인물의 삶에도 전환기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인물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러한 결정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이해관계와 함께 인물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와 관련된 교수 학습 방법이 이처럼 나와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처럼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을 통해 연대기적 사고방식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다루면서 역사 변화의 개념과 원동을 가르칠 수 있다. 예, 교수학습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한 인물이 관여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해석의 방법도 가르칠 수 있다. 예,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한 잠깐만. 제가 잘못했네. 여기가 첫 번째고 연대기 사고방식이 가르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여기가 끊어 읽어야죠.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달면서 역사의 변화와 개념을 원동을 가르칠 수 있다가 두 번째고 또한부터 인물이 관여한 사건들을 분석해요.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해석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일생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의 본질, 역사 탐구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인물의 일생 및 전기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인물사 학습의 세 번째 방법이죠. 자,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 또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통한 시대 이해, 인물을 통한 문화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2000원부터가 전제 조건이야. 자, 첫 번째로는 당시 인물이 우리와 다른 시대의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맥락적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남색책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누린 권리, 짊어진 의무, 그리고 인물의 사고 행위에 제약했던 제도적 간섭적 조건, 그리고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조건들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인물을 조사한 다음에 그 인물을 통한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를 본 거야.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히틀러라는 인물을 이제 한다고요? 그러면 이 히틀러의 정신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독특하죠. 4차원적이죠. 근데 그 히틀러의 정신세계가 단순히 히틀러 개인만 가지고 있는 세계는 아니었어요. 그의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독일 사회에 그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그 히틀러 인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그 반유대주의 감정이 어떤 건지 조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그 인물이 남기는 여러 증거를 통해 예를 들어 그 인물이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거, 느낀 것을 기초하여 당시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의미한 거다. 예. 나가서 그 사람들의 사고행위에 질서를 부여했던 또 그 사람들의 사고행위에 자유했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 거다. 이래갖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그 행위결정 분석 모형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 책을 보자. 파란 책. 자, 제자각쓰면 뭐 넘어가고. 네, 잠깐만. 파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3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야? 아이고. 파란 책 193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자, 거기 이제 파란 책 193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인물학습이 나오는데요.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예, 읽다 보면. 자, 기본적으로 역사는 인간과 그 행위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인물학습은 인간의 과거 행위와 그 실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습의 역사학습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인물학습의 목적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인문학습의 장점이 나와요.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때 인문학습의 장점은 아까 그 얘기한 그 네 가지 유형의 인문학습도 있죠. 그 인문학습들 전반적으로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까지 뭐냐면 여기까지 인문학습의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녹색책에 있던 1번 모형, 2번 모형, 3번 모형, 4번 모형을 통칭해서 이제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인문학습은 살아있는
자, 인문학습은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이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제도와 구조나 무형의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만들어진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과 행동을 접함으로써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의 책치를 느끼게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추체험과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이 직접 과거의 인물이 되어 그의 생각과 의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두 번째 그 장점이고, 자,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 자신의 존재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출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세 번째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역사 속의 인간의 위치를 가늠해본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별다른 학습 모형이 안 나오고 그냥 인문학습의 장점을 쓰시오라고 하면 요 세 가지 장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문학습, 인물을 통한 역사 이해를 자체하면 그런데 여기는 인물을 통한 역사 이해. 아마 이제 여기 문맥을 보니까 그 윤리 평가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유형 있죠. 첫 번째 유형 인물사 학습을 관련된 것 같아요. 말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인물사 학습 관련된 내용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거기 써놓는데 인문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초래하여 그들을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윤리적 평가를 통해 역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예. 따라서 인문학습이 한 역사적 인문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인물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어떤 도덕적 가치를 주입한 것을 치중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는 하지만 도덕적 가치가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뭐죠?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평가 못지않게 그 역사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역사적 인물이 실천할 행동과 의의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학생들 역사를 통해 인간 이해를 함양시키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하면서 인문학습의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 인간 이해를 능력을 함양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인물 이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그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주목하여 그 인물에 처해져 있는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거꾸로 개성과 특성을 강조한 것은 인물의 객관적 자리를 매기만 데 장애가 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사회 구조와 대한 지식과 함께 역사적 인물을 접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성향을 강조하지만 또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도 같이 봐야 된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궁예와 왕건에 대한 예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궁예와 왕건의 인물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한 인물의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단순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행위의 의미가 축소되고 상황적 종속이 존재해서 인물을 인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평가, 물론 궁예와 왕건이 궁예는 성격이 더럽고 왕건 좀 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궁예는 세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왕건은 나름대로 폐서 출신의 어떤 호적대 세력 기반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대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인문학습에서 이제 인물 선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의점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유의점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의점을 좀 보면 그
업적을 너무 남긴 사람들 인물학습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 영웅 중심적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걸 유념해야 된다. 유의점.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유의점은 또 녹색책 내용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인물사 학습 있죠. 인물사 학습의 인물 선정의 유의점과 연결돼 있어요. 예. 이 녹색책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유의점 있죠. 여기 첫 번째 유의점이고, 두 번째 유의점은 정치적 인물 위주로 선정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유의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가 되면 바람직한 인물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을 그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선정한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탐구하기 원하는 인물이나 이제까지 역사 속에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을 발굴하여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기회를 수업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아니라 계급화와 수급화처럼 일군의 집단을 설명한 인물학습도 있다. 그러니까 인물학습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 발전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하였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밑에겠죠. 여기 학생들이 탐구하기를 원하는 인물이나 이제까지 역사 속에 주목받지 못한 인물을 발굴해 학습의 대상 삼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한부터 밑에까지가 이제 집단을 이제 선정할 때 세 번째겠죠. 이렇게 바람직한 인물 선정 관련된 내용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은 인문학습의 이제 지도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지도 방법. 그래서 인문학습의 지도 방법에 갖고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한 인물이 그가 살았던 시대 및 역사적 추세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동시에 개인적 행위와 동기와 성향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행위 동기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자, 인물학습의 방법은 인물의 존재와 행위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토론식 수업, 역사 인물을 등장시켜 각자 입장을 대변하게 보는 역할극, 그리고 인물의 활동이나 업적의 공헌을 판단한 모의 재판, 학생들이 과거 인물 대해서 당시 신경을 일기나 편지를 써보게 하는 장문 수업 형태 등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 두 번째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고 모의 재판을 할 수 있고 역학을 할 수 있고 장문 수업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었고 뭐 우리가 이제 아까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치 올바른가 그른가를 하려고 했다. 그 흥성대원군 인물 대상으로. 그러면 이건 토론식 수업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화도 해군의 뭐냐면 해군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떤 모의 재판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과거의 인물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글을 써본다. 그러면 장문 수업이 될 수 있죠. 야.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살피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료, 정기 등을 학습 보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유용하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미리 규정하고 주입하는 방식을 탈피한 걸 의미하며 학습자가 현재 역사의 주체로서 과거 인물의 상상과 행위를 추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사료나 정기를 통해서 제시를 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세 번째 그 인물 생애의 업적을 살피는 그런 인물학습 방법이죠. 자, 그리고 그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의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그 인물 지도하는 학습 방법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개념학습 볼게요. 개념학습. 예, 개념학습. 개념학습 넘어가기 전에 그 서포트지 인증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죠. 세 번째 인증번호. 14번이에요. 14번. 네, 14번. 적으셨죠? 예. 자, 개념학습 넘어갑니다. 예. 자,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인데, 개념학습은 앞에 이제 개념의 소재와 관련된 내용 있죠? 역사교육의 소재 중에 개념과 연결돼 있어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럼 개념학습의 정의를 볼게요. 개념학습은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개념은 역사적 사건들 또는 역사 사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체계를 부여하는 기제이고,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의 속성으로 범주에 둔 아이디어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개념으로서 뭐 시민혁명, 산업화, 민족주의 뭐 등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념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의 종류들은 예전에 그 개념의 소재와 관련돼서 할 때 언급됐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역사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역사 사실의 형상의 공통된 속성을 기초에 정의된 것도 있지만, 자, 이거는 뭘까요? 핵심 개념이죠. 넓게 보면 핵심 개념에서 파급되어 조직 개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역사에선 사회과학적 개념도 도입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같이 사회과학에서 만드는 개념도 다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념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역사를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을 받아들이지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기 개념의 유용점을 쓰고 있어요. 유용점, 효용점. 그래서 한 두 가지 되나요? 이렇게 나눠본 두 가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개념학습의 특징이야. 특징.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죠. 이렇게. 자, 첫 번째 개념학습의 이제 그것은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과거 사실과 현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종래에 존재했던 개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개념이 창조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은 항상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는 임나일본부가 대세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임나일본부가 한반도를 한동안 남쪽에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강복 후에 한반도 남쪽에서 그 일본 관련된 유적도 유물도 없고, 그리고 일본석이나 이런 걸 잘 읽어보니까 임나일본부가 통치기관이 아니라 외교 사절단이야. 그러니까 이 임나일본부의 어떤 관점이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은 뭘까요? 예전에 정의됐던 이제 개념도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유물 유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새로운 새로운 개념이 바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의미도 바뀌어지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보면 같은 개념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정의하는 사람들이 독특한 개념화 준거 틀, 개념 형성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역사가들 사이에 그 개념의 의미 속성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형상이어도 각기 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홍성동의 외교 정책을 볼 때 그 열강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입장은 그냥 빗장을 걷어 잠그는 세국 정책이죠. 근데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형상에도 역사 사실에도 이거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어떤 세계관이나 개념 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셋째는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 시기, 사회에 대한 그 의미와 속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은 의미가 다르죠. 고려시대 백정은 뭐예요? 그냥 일반 평민들 백정이라고 하고, 그 조선시대 백정은 소잡는 하척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또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의 혁명은 공산당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해서 좀 낮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당에선 이거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전 민족적 혁명이다 해서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라도, 신의 혁명은 똑같은 개념이라도 이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 여기서 이제 6가지 정도, 4가지인가요? 아니, 4가지 정도가 이제 개념학습의 특징인데, 이 특징 쓰다가면 이거 외워서 쓰셔야 될 거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념에 관련된 또 내용이 밑에 있는데, 자, 개념은 이제 속성과 구조를 이제 통해서 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속성과 구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개념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야? 사례, 외연적 정의, 속성, 내부적 정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례는 없고 구조가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는 개념의 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의 학습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학습 방법. 그래서 속성을 파악하고 구조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그 개념 아래 범죄된 어떤 사건의 형성의 공통 특징과 요소를 얘기하고요. 구조는 그 개념 아래 범죄된 사건들,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유영원이라든지, 아이고, 이게 뭐냐, 박지원, 박재가, 예, 등등등을 우리는 하나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북학파라고 해요. 북학파. 그래서 북학파는 통상을 주장했고 등등등의 북학파의 이제 어떤 주장들, 공통된 주장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북학파의 공통된 주장은 속성이 되는 거고요. 구조라는 거는 박지원, 박재가 이런 개별적인 인물들을 하나로 묶죠. 뭐요? 북학파로 묶죠. 이게 구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는 남색책 할 때 좀 더 설명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서로 엮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사람들이죠.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들을 북합하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 묶는 게 구조예요. 구조. 예. 자, 하여튼 이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남색책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개념학습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들이 만든 개념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2번째는 역사적 사례를 분석해서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거야. 예, 첫 번째 방법, 2번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념학습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개념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죠. 요즘 애들은 이제 뭐냐면 인터넷에서 배우고 TV에서도 역사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데 타당한 견해도 있어요. 그건 대중매체에서 들어온 게. 그렇지만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일베인데 일베 사이트 가서 강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배웠어요. 자기 커뮤니티에 가서. 자, 그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학생이 가지고 오개념이겠죠. 오개념. 어떤 분은 왜 그거 맞지 않냐, 폭동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카페에 가보면 일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 왜 그렇게 저렇게 할까? 이 카페에서는 이제 일베 글을 쓰면 강퇴시키는데 강퇴 당하도 계속 무슨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들어가지고 글을 올려. 참 아유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자,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 있죠. 그러니까 대중매체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학습에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쪽 관점 개념학습 때는 오히려 이런 5개념을 발표로 인지적 갈등을 일으켜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고 자 학생들이 5개념을 발표로 삼아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개념학습 모형 중에 5개념 드러내기예요. 여기에서는 예. 그냥 별도 이제 뭐냐면 학습 모형의 명칭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5개념 드러내기로 할게요. 예. 그래서 개념학습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녹색 책에 있는 5개념 드러내기와 그 다음에 파란 책에 한 가지가 있어. 개념학습.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그 기초에 나왔던 거는 요 5개년 드러내기가 나온 게 아니라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의 개념학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일단 5개년 드러내기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5개년 드러내기의 어떤 그 학습 단계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습 과제 제시. 그래서 학습학 개념을 제시하고요. 그냥 직관의 단계, 가설 설정이죠. 자료 수집, 갈등 단계, 가설 검증이고 아까 뭐하고 비슷하죠? 탐구 활동이죠. 탐구 활동과 결합됐어요. 해결 단계. 그래서 가설 수정 및 확인 단계. 그리고 적용 단계, 개념의 인지.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그냥 들면서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자, 일단은 뭐 학습과제 제시, 학습 개념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조 후기에 뭐 신진사대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직관의 단계 가설 설정 단계죠. 요때는 5개념을 드러내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개념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활용해서 모듈 교육 축축을 통해서 개념의 속성과 사례 제시를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신진사대부는 고조기 건물세로 대입됐던 혁신세력이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5개념들 드러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자료 제시하는 거죠. 교사가 인지 갈등을 불러일으켜. 여기 자료 제시. 이 자료 제시는 인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요소가 되는데 보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그 당시에는 혁신 세력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관료로서 의미로 썼다. 사대부가. 그리고 신진사대부 상당수가 신원적이고 현실 타협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검문 세력들도 대입되지 않고 오히려 검문 세력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신진사대부였다. 그러면 자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등 때리는 거지. 이게 갈등 단계야.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진사대부도 충목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목 이전에는 신진사대부 현실 타협적이고 친원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후부터는 그 충목 이후부터는 되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론 단계가 그 갈등 단계고요. 해결 단계는 뭐냐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당시 충목 이전과 이후의 신진사를 구별하고 그 이후에 사대부의 대표인 정몽주, 이지영 같은 구체적인 사회를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뭔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단계죠. 개념의 인지 단계야. 그러면 이런 개념들 기존에 이제 이런 신진사들과 달리 이들을 신흥 유신이라고 불려야 되겠다 하면서 신흥 유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뭐냐면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단계예요. 물론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과제 제시, 직관 단계, 자료 제시, 갈등 단계, 해결 단계, 적용 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 학습의 5개념 그 드러내기는 어떤 점에서 유용하냐? 자, 이 유용점이 등장해.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을 자극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개념학습의 유용점, 그러니까 5개념 드러내기 유용점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은 이제 개념을 학습할 때 이제 뭐냐면 그 교사 역할을 이제 정리해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 정리해 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놨어요. 여기 보면 큰 맥락에서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교사 역할을 보면 자, 개념 학습을 위해 교사가 가르쳐야 할 개념을 선정하고 중요한 개념의 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개념, 도구적 개념 이렇게 분류하고 변주하고 핵심 개념은 뭐 학생들이 역사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개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도구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해 어떤 수단적 개념. 그래서 핵심 개념과 도구적 개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해갖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가 뭘 해야 되냐. 예. 두 번째 이제 개념 학습할 때 이제 교사가 할 것은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잠정적이고 가변적이고 다층적이다. 따라서 개념은 한 번의 설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례가 제시되면 개념에 적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념이라는 건 아까 개념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례가 등장하면 어떤 그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등장하면 개념의 의미가 바뀔 수 있죠. 원래 임날범가 한반도 통치국이었지만 통치기구라는 의미였지만 일제시대 때는 근데 유물 유적이나 그 다음에 사설 분석하는 경우가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외교 사줬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례가 제시되면 개념을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가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로는 개념을 위해서 이제 교사가 가르쳐 개념을 선정하고 개념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개념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핵심 개념, 도구적 개념을 분류하고 범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을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번 이제 개념 학습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개념 학습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녹색 책만 있는 게 아니죠. 파란 책에도 있어. 파란 책에도. 파란 책 188페이지에 있거든요. 파란 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파란 책 내용도 꼭 읽으셔야 돼.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188페이지가 아유. 뒤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개념 학습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책 개념 학습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파란책 그 앞부분 좀 볼게요. 자, 역사적 개념은 역사 사실로부터 축출한 아이디어로 역사의 근간이 된 내용이다. 그래서 개념은 다양한 정보와 사실들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하고 이를 일정한 속성에 따라 기여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다. 그래서 개념은 흔히 정역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구성되며 다른 개념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정형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약간 그 정형적인 사례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보편적인 어떤 특별한 사례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죠. 예. 자, 즉 개념은 실체와 속성의 구조로 인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념의 요소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예전 책이기 때문에 요소라는 말을 쓴 것 같아. 근데 이제 녹색 책에서는 요소라고 하지 않고 개념 학습할 때의 그런 그 방법 관련된 내용에서 실체와 속성, 구조를 얘기하죠. 예. 요소는 정확히 하면 뭐예요?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예요. 사례하고 그다음에 속성을 얘기하죠. 요거는 요 부분은 녹색책 내용을 좀 보시고 이제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파란 책은 초창기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학교에서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녹색책이고 남색책이고 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다음 단락 넘어가서 개념의 유용성이 있어요.
자, 개념의 유용성이 있는데, 아유, 네. 아, 잠깐만요. 아, 됐어. 나중에 볼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 시켜가지고. 아, 응. 첫 번째로는 그 개념은 역사 이해 전 가정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및 역사적 자료에 대한 의미를 촉진시키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개념은 단편적인 사실 지식을 연관시킴으로써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 번째는 한 개념을 일반화 형성하는 데 활용한다. 아, 그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 간의 관계된 진수이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개념의 유용성을. 네, 역사적 자료에 대한 의미 촉진, 그리고 단편적인 사실 지식을 연관시키고, 그리고 역사식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개념의 일반화 형성에 활용, 이렇게 있는데, 개념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 녹색책이나 파란책에 그 개념의 그 유용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학습 읽어보시면 개념 학습을 얘기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서로 연관되긴 있는데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기술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녹색책에 있는 개념의 특징이에요. 예,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보면 개념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의 정의의 과정은 정의하는 사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 사실과 현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각자 정의하는 개념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개념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적 사회를 포함하게 되면 개념의 정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동시에 일반화되어진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어느 한 시점의 특정한 관점 이상을 나타나지 못한다. 뭐 이렇게 개념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단락 부분이야.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뭘 하냐, 개념화 과정이 있어요. 개념화 과정. 자, 이 개념화제 과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아마 2차 기출에 나왔을 거야. 이게 11년 기출인가 13년 12년 기출인가 그렇게 해서 개념화 과정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녹색 책에 없고 파란 책에만 있는 거예요. 개념화 과정은. 앞에 이제 녹색 책 같은 경우 5개념 드러내기 그 개념학습의 모형 관련된 내용 있죠. 파란 책에 나와 있는 개념학습 모형은 요 개념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요 개념화 과정은 그 3단계가 돼 있는데 요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개념화 과정은 탐구활동 과정을 포함해요. 탐구활동 과정을.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자, 개념학습은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함유된 개념의 잠정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개념을 상징하는 속성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 해당 개념을 적용해 의미를 재검토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과정은 탐구 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 3단계가 나왔어. 이게 아마 이제 나올 때 뭐와 관련된 나오냐면 시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잠정적 의미를 쓰고 나오고, 그리고 시민혁명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는 거야.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2월 혁명, 7월 혁명 등등등.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속성을 통해서 그걸 사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요 시민혁명의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 사례들을 찾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3단계거든요. 요거 단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또 뭐냐면 이런 개념화 학습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의 학습 활동, 교수 학습 활동은 이제 밑에 내용인데 이 교수 학습 관련된 개념화와 관련된 교수 학습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자,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미로 개념화 과정을 하면서 그 개념화 과정을 작업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 및 분석 과정을 돕는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활동 사항으로서는 학생들은 개념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들과의 관계를 발견하며 사례들의 공통 요소를 분류한다.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의 속성과 의미를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요거는 개념화 학습의 3단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개념화 학습.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핵심 개념과 조직 개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개념 학습에 의해서 교사는 학습 대상을 다뤄야 할 개념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얘기를 했죠. 노란책, 녹색책에서 이때 역사의 주요 개념들 학생들이 다 가르칠 수 없으므로 개념의 가치를 따져 분류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녹색책에 개념 학습할 때 이제 전제 조건 두 가지 요거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은 자료 분석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구체적 개념과 역사에 필요한 유용한 개념을 성장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제 쭉 내용도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개념 학습할 때 전제 조건이 아니라 유의점이네. 유의점. 고려할 점이죠. 고려할 점. 예.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고려할 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거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파란 책에는 잠깐 설명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개념 학습을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쭉쭉 넘어가서 주제 학습이에요. 주제 학습. 주제 학습도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더 많이 나와. 네, 주제 학습.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2000년도의 문제에 주제 학습 관련된, 물론 주제 학습과 관련된 소재를 냈지만 주제 학습이 답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출제자가 이제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주제 학습을 주제로 해 소재로 해서 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 학습은 상당히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주제들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 주제 학습은 녹색책 내용도 있고 파란책 내용도 있어요.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좀 다른 내용도 있어. 그래서 주제 학습할 때는 이 파란책하고 녹색책을 꼭 같이 읽으세요. 녹색책을 읽으면 안 돼요. 파란책도 읽어야 돼. 왜냐 파란책에 나왔던 문제가 파란책에서 나온 내용이 거기서 나온 내용이 예전에 03년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파란책과 녹색책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 30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다시 할게요.